이혼했으면 조용히 빈손으로 나가! 시어머니의 차가운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자 남편도 끝내 지연을 보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날이 선 듯한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붙잡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담담한 한마디를 남긴 뒤 지연은 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거래은행 은행장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는 앞에서 은행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지연 씨 서명이 없으면 투자금 전액 회수 절차가 시작됩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빈손으로 내쫓긴 며느리의 이름이 왜 은행장 입에서 먼저 나온 걸까요? 그리고 지연의 서명 하나가 어째서 그 집안 전체를 흔들게 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귀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신 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큰 행운과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은행장이 말을 마치자 거실 안은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지연을 내보내며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시어머니 정숙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며느리 서명이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놀람보다 불쾌함이 먼저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라는 사람을 방금 전까지 짐처럼 내쫓아 놓고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윗사람처럼 굴고 있었던 겁니다. 은행장은 정숙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죽 가방 안에서 꺼낸 건 도장이 찍힌 두툼한 계약서와 몇 장의 확인 문서였습니다. 저도 자세한 설명은 지연 씨 앞에서 드리는 게 순서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귀사에 들어와 있는 긴급 운영자금 투자건은 지연 씨의 최종 승인 조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남편 태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그 투자건은 우리 회사 쪽에서 직접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행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실질 승인권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연 씨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돈어른, 시누이, 태수까지 모두 같은 표정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죠. 정숙은 낮게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걔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우리 회사 투자 승인권자예요? 은행장은 곧바로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숙의 말이 끝날 때까지 차분히 기다렸다가 조용히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3년 전 귀사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을 때 기존 대출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귀사의 신용을 다시 살린 조건부 투자 약정이 체결됐고 그 약정은 개인 명의가 아닌 신탁 자산운용 계정으로 연결됐습니다. 이 계정의 실질 승인권자는 지연 씨입니다. 태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다문 채 서 있더니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연은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은행장의 시선이 태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말하지 않았겠죠. 애초에 드러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태수의 가슴 한복판을 후벼 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순간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거의 무너질 뻔했던 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게 해준 숨통 같은 자금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장인 태수조차 정확한 투자처를 듣지 못했고 부친인 강 회장도 조건이 까다로운 조용한 투자자라고만 말했죠. 그 후로도 몇 번인가 위태로운 순간이 찾아왔지만 기묘하게도 결정적인 때마다 은행 쪽에서 길이 열렸습니다. 태수는 그걸 아버지의 오랜 인맥쯤으로 여겼습니다. 적어도 지연과 연결 지을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정숙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그럼 그걸 왜 이제 와서 말해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면 진작 우리한테 밝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행장은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밝힐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지연 씨는 경영 전면에 나설 생각이 없었고 귀사와 가족이 안정되기만 바랐던 걸로 압니다. 그 말에 거실 한쪽에 서 있던 신우이 미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니가 그런 걸 다 알고 있었다고? 미선의 얼굴엔 놀람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결혼 후 내내 조용하고 얌전한 며느리로만 보였습니다. 시댁 행사 때마다 제일 먼저 와서 전 부치고 상 차리고 어른들 말에 고개 숙이던 사람. 정숙이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를 써도 웃으며 넘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함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굳이 앞에 나설 이유가 없어서였다는 걸 말이죠.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지연이 서명 안 하면 정말 투자금이 빠지는 겁니까? 오늘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은행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기존 투자 유지 약정은 지연 씨가 강태수 대표의 배우자라는 가족관계를 전제로 추가 신용 보강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제 이혼이 성립되면서 그 조건은 자동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연 씨가 연장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으면 회수 절차가 시작됩니다. 정숙이 소파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만큼 색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빨리 연락하면 되잖아요. 태수야, 너 가만히 뭐해? 당장 지연이한테 전화해. 태수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을 2번이나 잘못 눌렀죠. 겨우 지연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지만 차갑고 익숙한 안내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태수는 그 기계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지연이 집을 나설 때 한 번도 붙잡지 않았던 자기 모습이 그제야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채 다그쳤습니다. 계속 걸어. 친정으로도 해보고 아는데 다 해봐. 하지만 태수는 지연 친정의 번호도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장모의 연락처 하나 제대로 저장해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태수 스스로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행장은 시계를 한번 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1시 반까지는 지연 씨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수야, 가자. 지연이부터 찾아야 해. 그의 회사든 어디든 다 뒤져. 태수도 급히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잠시 멈춘 건 식탁 위에 놓인 작은 갈색 봉투 때문이었습니다. 아까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봉투였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에 조용히 올려두고 간 물건이었죠.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수 씨에게. 태수의 손끝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봉투를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방금까지는 지연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그 이름이 적힌 봉투 앞에서는 손이 선뜻 나가지 않았죠. 정숙이 먼저 성질을 냈습니다. 그걸 왜 멍하니 보고 있어? 빨리 열어봐. 태수는 마른 침을 삼키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얇은 종이 안에는 접힌 편지 한 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고 열쇠처럼 생기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서랍이나 보관함에 쓰는 열쇠에 가까웠죠. 그런데 태수는 그 열쇠를 보는 순간 문득 떠오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결혼한 뒤에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들르던 작은 개인 보관함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태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친정 물건이라도 맡겨둔 줄 알았죠. 지연은 늘 정리할 게 좀 있어요 하고 짧게만 말했습니다. 태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실에 서 있던 가족들 시선이 한꺼번에 그 종이 위로 쏠렸습니다. 편지에는 긴 설명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지연다운 글씨로 짧고 또렷하게 몇 줄만 남겨져 있었죠. 태수 씨께 이 집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건 사람이었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서랍 안 회색 파일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이 열쇠가 어디 것인지는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정숙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회색 파일은 또 뭐고? 서랍은 무슨 서랍이야?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머릿속엔 아버지 서재 안쪽 책장 밑칸이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지연이 딱 한 번 그 서랍을 정리하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지연은 묻지도 않은 말을 했죠. 이 서랍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땐 그저 집안 문서 정리를 도와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이런 뜻일 줄은 조금도 몰랐습니다. 태수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정숙과 미선도 뒤따라 들어왔죠. 서재는 강 회장이 살아있을 때부터 가족들조차 함부로 손대지 못하던 공간이었습니다. 벽 한쪽엔 오래된 상패와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책장 아래쪽에는 평소 잠겨있던 얕은 서랍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수는 무릎을 굽혀 열쇠를 꽂아봤습니다. 찰칵하고 너무 쉽게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랍 안에는 두꺼운 회색 파일 하나와 작은 녹음기 그리고 봉인된 봉투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가장 위에 있던 회색 파일부터 꺼냈습니다. 첫 장을 넘긴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3년 전부터 최근까지 회사에 들어온 자금 흐름과 투자 약정 변경 기록, 조건부 연장 승인 문서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수많은 문서 옆에 지연의 필기 메모가 남아있다는 점이었죠. 3월 15일 단기 유동성 막힘 예상. 이 조건으로는 연장 어려움. 오후 4시 전까지 추가 담보 대신 다른 구조 필요. 8월 21일 대표님은 모르게 정리할 것. 시어머니 치료비 지급과 겹쳐 회사 쪽 자금 압박 심함. 이번 회차까지만 우회 승인. 정숙은 그 문장을 읽자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내 치료미. 미선도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정숙은 큰 수술을 받았고 병원비며 회복 비용이며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그때 강 회장이 다 해결한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파일 속 숫자와 날짜는 그 비용이 회사 자금과 뒤엉켜 있었고 그걸 정리한 사람이 지연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더 낯선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익권자 변경 시 실질 승인권자 재확인 필요. 현재 수익권자 서지연. 태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은행, 신탁사, 외부자문 로펌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죠. 지연은 단순히 누군가의 돈을 대신 관리해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산의 실질 수익권자이자 그 자산을 통해 회사의 급한 숨통을 틔워주던 승인권자였던 겁니다. 정숙이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걔가 대체 누구였길래 이런 걸 갖고 있어.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태수 자신에게 더 뼈아팠습니다. 결혼 5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고 같은 방에서 잤고 같은 밥을 먹었는데 자기는 지연이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와
비 오는 날 두통이 있다는 것 말고는 정말 아는 게 없었구나 싶었죠. 그때 미선이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녹음기도 있어. 태수는 파일 옆에 놓인 작은 녹음기를 집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잠시 잡음이 흐른 뒤 낮고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번엔 정말 끝장이었을 거다. 거실에 있던 모두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강 회장의 음성이 서재 안에 생생하게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어린 하지만 역시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드러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태수 씨가 버틸 수 있게만 해주세요. 대신 제가 개입한 건 당분간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강 회장이 낮게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왜 거기까지 하려 하느냐? 짧은 침묵 뒤 지연의 답이 들렸습니다. 제 남편이니까요. 그 네 글자가 태수의 가슴을 세게 후벼 팠습니다. 정숙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낮춰보며 집안일밖에 못하는 사람 취급했지만 정작 그 며느리는 남편과 시댁을 지키려고 뒤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약속해라. 언젠가 태수가 너를 사람보다 조건으로 대하는 날이 오면 그땐 더는 붙잡지 말아라. 내 손에 있는 걸 내 인생 지키는 데 써라. 찰칵. 짧은 기계음과 함께 녹음은 끝났습니다. 서재 안은 방금 전보다 더 무거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미선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정숙은 처음으로 소리 대신 숨만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태수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죠. 그때 은행장이 서재 문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 파일과 약정 원본 일부를 직접 정리해 두셨습니다. 혹시라도 지연 씨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가족들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숙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애가 나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행장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아니라 태수에게 답을 묻는 눈빛이었죠. 지금 필요한 건 서류보다 사람입니다. 지연 씨가 서명할 이유가 남아있어야 하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태수는 들고 있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짧은 문장 끝에 작게 덧붙은 한 줄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찾으려면 먼저 제가 왜 떠났는지부터 제대로 생각해 보세요. 태수의 숨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지연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편지를 접어쥔 채 한동안 서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연을 찾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선뜻 떠오르지 않았죠. 결혼 5년 동안 같이 살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쓰라리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지연의 하루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녀가 혼자 어디에 가고 무슨 생각으로 버티는지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부터 알아봐. 친정으로 갔을 수도 있잖니.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친정집도 이미 정리된 뒤였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에는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묻어났죠. 지연 장모님 안 계신 지 꽤 됐어요. 정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를 그렇게 오래 봐놓고도 그 기본적인 사실조차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언니가 자주 가던 데는 없어? 혼자 힘들 때 가던 곳 같은 거. 태수는 그 말에 퍼뜩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가끔 통화하던 연상의 여자 한 사람이었죠. 이름은 혜진. 지연은 늘 언니라고 불렀고
태수는 그저 오래된 직장 선배쯤으로 여겼습니다. 몇 번인가 지연이 집안일을 마치고 나가려 할 때 정숙이 못마땅한 얼굴로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디 가니? 그럴 때마다 지연은 혜진 언니 잠깐 보러요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정숙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쓸데없는 데 쓰는 시간만 많다 하고 툭 던지곤 했죠. 태수는 급히 휴대전화를 뒤졌습니다. 지연의 연락처는 꺼져 있었지만 예전 메시지 기록 속에서 혜진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번호는 저장돼 있지 않았고 간단한 약속 문자만 남아 있었죠. 태수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김혜진 씨 맞습니까? 저는 지연 남편 강태수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짧은 침묵만으로도 태수는 상대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분이 저한테 먼저 전화하실 줄은 몰랐네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가운 벽이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꼭 만나야 합니다. 혜진이 낮게 되물었습니다. 왜요? 회사 때문인가요? 태수는 대답이 막혔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찔린 기분이었죠. 한 박자 늦은 침묵 끝에 혜진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쪽 집에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연한테 다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급하다고 찾는다고 해서 제가 쉽게 알려드릴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전화 잘못하신 겁니다. 태수는 거실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문 밖에서 정숙과 미선, 은행장까지 숨죽여 듣고 있었죠. 그 모든 시선 앞에서 태수는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압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거라는 거요. 그래도 꼭 한 번만 지연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사과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한숨이 흘렀습니다. 사과만 하실 거였으면 어제 붙잡으셨어야죠. 그 말이 태수의 가슴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어젯밤 현관 앞이 떠올랐습니다. 가방 하나를 든 지연이 문을 열기 직전 아주 잠깐 뒤를 돌아봤던 순간 말이죠. 그때 태수는 입술을 달싹이기만 했습니다.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머니 눈치와 집안 체면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끝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죠. 혜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지금 당장 누구를 만날 상태는 아니에요. 특히 시댁 식구들은 더더욱요. 그럼 저 혼자라도 강태수 씨, 혜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세졌습니다. 지연이 왜 끝까지 아무 말 안 하고 나왔는지 정말 모르세요? 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혜진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은 돈 때문에 버틴 게 아니에요. 남편이니까, 가족이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믿고 버틴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아니었던 거죠. 끝까지 자기 편이 아무도 없다는 걸 그 자리에서 확인한 거니까 전화기 너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태수를 점점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지연의 편에 섰던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잠시 뒤 혜진이 한 곳을 말해주었습니다. 1시간 뒤에 서초동 성심재단 별관 뒤편 작은 북카페로 오세요. 지연이 거길 자주 갔어요. 올지 안 올지는 제가 장담 못해요. 그래도 당신이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거기까지는 와보세요. 태수는 거의 숨을 삼키듯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자 정숙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어디래? 지금 바로 가면 되니? 태수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둘러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움직일 생각부터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에서 다른 말이 먼저 나왔죠. 어머니는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숙의 눈썹이 확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지연이 어머니 얼굴 보면 아예 돌아설 겁니다. 저 혼자 가겠습니다. 정숙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음을 흘렸습니다. 지금 내가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니? 태수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사실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와서 급하다고 우르르 몰려가는 건 설득이 아니라 압박일 뿐이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죠. 은행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강 대표님 혼자 가시는 게 맞습니다. 지연 씨는 지금 서류보다 사람의 태도를 보고 있을 테니까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이상 억지로 앞에 나서는 건 오히려 더 큰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본인도 느낀 겁니다. 태수는 급히 차 키를 챙겼습니다. 그때 미선이 조용히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언니 만나면 회사 얘기부터 하지 마.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선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언니가 왜 떠났는지 그거부터 말해. 돈 때문에 찾는다고 느끼면 언니 진짜 안 돌아와. 태수는 짧게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지연을 붙잡으려면 먼저 서명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 앞에 서야 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태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회사로 향할 때는 그렇게 익숙하던 길인데 지연에게 가는 길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죠. 신호 대기 중 태수의 머릿속엔 결혼 초의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지연이 젖은 장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던 저녁이었습니다. 태수 씨, 당신 좋아하는 무 넣은 갈비탕 해놨어요. 그때 태수는 회사 일에 치여 대충 고개만 끄덕였고 정숙은 옆에서 맞벌이도 아니면서 그 정도는 해야지 하고 툭 던졌습니다. 지연은 잠깐 멈췄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죠. 그 웃음이 이제 와서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참고 또 참다가 끝내 아무 말 없이 돌아선 사람의 웃음이 왜 이렇게 늦게 아프게 다가오는지 태수는 스스로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차가 서초동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행장이었습니다. 강 대표님, 방금 본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쪽에서도 지연 씨 의사 확인이 늦어지면 회수 절차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태수는 핸들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2시간도 채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수는 짧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회사 걱정보다 지연이 정말 자기 얼굴을 봐줄지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잠시 뒤 작은 북카페 간판이 보였습니다. 차를 세운 태수는 차문을 열기 직전 유리창 너머로 안을 바라봤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여자 한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지연이었습니다. 태수는 차문을 열고도 곧바로 내리지 못했습니다. 손잡이를 쥔 손에 힘만 잔뜩 들어갔죠. 눈앞에 지연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창가에 앉은 지연은 여전히 담담해 보였습니다. 짙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앞에 놓인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창밖을 보고 있었죠. 하룻밤 사이 누군가 완전히 무너진 얼굴이라기보다 오래 버티던 사람이 마침내 결심을 끝낸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위에 작은 종이 울리자 지연이 시선을 들었습니다. 놀란 기색은 없었습니다. 이미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찻잔 쪽으로 눈을 내렸죠. 태수는 마주 앉기 전에 작게 물었습니다. 앉아도 될까? 지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허락이 오히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자리에 앉았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미선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회사 얘기부터 하지 마. 한참 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죠. 태수는 숨을 고른 뒤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내가 너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어머니 앞에서, 식구들 앞에서 내 편 한 번 못 들어줬어. 지연이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쌓인 피로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 말 하려고 오셨어요? 태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질문 안에 너무 많은 뜻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과만 하러 왔는지 아니면 서명이 필요해서 찾아온 건지 지연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눈치였죠. 태수는 정면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회사 생각도 있었다. 은행장이 와서 그 말을 하니까 눈앞이 하얘졌어. 근데 파일 보고 녹음 듣고 여기 오는 길 내내 내가 얼마나 너를 모르고 살았는지만 계속 생각났다. 지연의 표정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가라앉았죠. 늦었네요. 짧은 세 글자였지만 태수는 그 말 앞에서 한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연은 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늘 그랬어요. 제가 울기 직전에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제가 돌아선 뒤에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곤 했죠.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시댁 들어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어머님이 사람들 앞에서 제 도시락 반찬 보며 친정이 가난해서 이런 것밖에 못 배웠냐고 했을 때 당신 그냥 웃고 넘기라고 했어요. 태수는 눈을 내렸습니다. 그날의 거실 풍경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소한 일로 넘기자고 했던 자기 말이 지연에겐 오래 남은 상처였다는 걸 이제야 실감했죠. 지연은 담담한 톤을 유지했지만 문장 사이사이에 쌓인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손목 다쳐서 병원 다니던 때도 당신은 몰랐어요. 어머님 생신상 준비하다 칼에 베이고 무거운 냄비 옮기다 삐끗해서 계속 치료받았는데도 당신은 회사 바쁘단 말만 했죠. 태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질 여지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지금 기억을 꺼내는 게 아니라 마침내 묻어둔 장부를 펼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버텼어요. 당신이 조금은 다를 줄 알았으니까. 적어도 마지막 순간엔 내 손 한 번쯤 잡아줄 줄 알았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근데 어제는 당신도 저를 내보내는 쪽에 서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태수에게는 가장 아픈 판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모욕한 것도 친척들이 비웃은 것도 상처였겠지만 지연이 정말 끝났다고 느낀 순간은 자기 남편이 침묵했던 그때였다는 뜻이니까요. 태수는 낮게 말했습니다. 맞아. 나는 어제 내 옆이 아니라 반대편에 서 있었다. 지연은 한동안 태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조금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사람들 모습이 유리 너머로 흐릿하게 지나갔죠. 그래서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태수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회사 얘기부터 하면 내가 더 싫어할 거 안다. 그래도 숨기진 않겠다. 지금 상황이 급한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서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지연의 눈빛이 그 말에서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더는 우리 집 때문에 뭘 감당할 이유 없다는 거 이제 알겠다. 서명 안 해도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내가 감당할게. 이 말은 태수 자신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분명 위험해질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평생 지킨 기반도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런데도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이번까지 계산으로 다가가면 지연을 영영 잃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태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의심과 놀람이 섞인 얼굴이었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적어도 내가 죄책감 때문에 다시 묶이게는 안 하겠다. 그 말을 들은 지연은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도 그래서 바로 결정 안 했어요. 태수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어제 집에서 나오기 전 이미 투자 유지 서류는 다 봤어요. 제가 서명하면 당장은 버틸 수 있겠죠. 대신 또 똑같이 흘러갈 거예요. 제가 뒤에서 막고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체면만 세우면서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서명 한 번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열지 않은 채 계속 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그 집에서 사람 취급받는 거였어요. 며느리니까 참아라, 아내니까 덮어라, 가족이니까 희생해라. 전 그 말들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카페 안에는 작은 음악만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공간에서 지연의 목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렸죠. 그래서 묻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회사를 살리려고 저를 찾은 거예요? 아니면 저를 잃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보인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질문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였어. 처음엔 회사 때문이었다. 근데 여기 오기 전부터 그 마음이 더 비겁하게 느껴졌어. 내가 왜 떠났는지 이제라도 제대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연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태수의 손끝은 조금씩 굳어갔죠. 마침 그때 태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행장이었습니다. 태수는 화면만 보고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태수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짧은 인사도 하기 전에 은행장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대표님, 본점 쪽 결정이 당겨졌습니다. 상대 투자사에서 1시까지 회신 없으면 즉시 회수 공문 발송하겠다고 합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시요? 아직 2시간 남은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더 막아보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자 카페 공기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태수는 지연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줄었어. 지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지연아. 태수가 처음으로 이름 뒤에 아무 호칭도 붙이지 않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붙잡고 싶은 마음이 그 한마디에 실려 있었죠. 한 번만 같이 가줄 수 있겠어? 서명 때문만은 아니다. 내가 그 집 앞에 다시 서는 게 얼마나 싫은지 알지만 이번엔 내가 내 옆에 서겠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천천히 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제 옆에 서실 거예요? 태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그래야 한다.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어요. 지연의 말이 떨어지자 태수는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카페 안 공기까지 조금 달라진 듯 했죠. 무슨 조건인데? 지연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한번 내려다본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집에 다시 가면 예전처럼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어머님이든 누구든 제가 들은 말, 겪은 일 다 분명하게 말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당신이 또 침묵하면 저는 바로 돌아설 겁니다. 태수는 숨을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이건 서명 하나를 받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마지막 검증이었죠.
알겠어. 그리고 서명은 제가 내용을 끝까지 다시 확인한 뒤에만 합니다. 누구 체면 세우려고 급하게 도장 찍는 일은 없어요. 그것도 알겠다. 지연은 태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말로만 맞추는 사람인지 정말 감당할 각오가 된 사람인지 끝까지 보겠다는 눈빛이었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태수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어머님이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전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이번에는 태수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존심이 워낙 강하고 자기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번 일의 시작이 바로 그 모욕이었으니까요.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조건까지 내가 책임질게. 지연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자락이 의자 옆으로 조용히 흘러내렸죠. 태수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둘은 함께 카페를 나섰지만 걸음은 나란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쯤 떨어진 거리, 지금의 관계를 그대로 닮은 간격이었죠. 차로 향하는 짧은 길 동안 태수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말았습니다. 괜히 가벼운 말을 얹었다가 겨우 이어진 흐름이 끊길 것 같았으니까요. 차에 올라탄 뒤 태수는 먼저 안전벨트를 매고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연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차가 도로로 나설 무렵 태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까 회사보다 내가 먼저라고 한 말 쉽게 믿기 어려운 거 알아. 지연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쉽진 않아요. 그 짧은 대답 속에 지난 시간이 전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더 길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끝까지 태도를 지키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은행장에게서 문자가 2번 더 왔고 본점 쪽 확인 시간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운전대만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한편 집안에서는 정숙이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고 물을 따라 놓고도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했죠. 미선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오빠가 언니 데리고 오면 이번엔 엄마가 먼저 말씀하셔야 해. 정숙은 곧장 얼굴을 굳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말을 해. 미선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죠. 엄마, 지금 그 얘기할 때 아니잖아. 언니가 진짜 그냥 돌아서면 회사도 문제지만 우리 집이 사람 하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야. 정숙은 못 들은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언니 처음부터 좋게 보지 않았던 거 알아. 근데 적어도 어제는 심했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나도 몰랐어. 정숙의 입술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딸에게까지 그런 말을 듣자 자존심이 더 상한 듯했죠. 내가 지금 내 엄마 몰아세우는 거니?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언니는 한 번도 우리한테 큰 소리 친 적 없잖아. 그런 사람이 어제 아무 말 없이 나간 건 진짜 끝났다는 뜻이었어. 근데도 엄마가 또 자존심만 세우면 이번엔 정말 돌이킬 수 없어. 정숙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불안하게 떨리는 걸 미선은 분명히 봤습니다. 정숙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평소처럼 며느리 하나 눌러앉히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잠시 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이 먼저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왔어. 그 짧은 한마디에 정숙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거실 공기가 다시 조여들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태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연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와 달라진 건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죠. 늘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보이던 조심스러운 미소도, 불편한 분위기를 먼저 풀어보려던 눈치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순간적으로 평소처럼 먼저 말을 던지려 했습니다. 왔니? 하지만 그 뒤가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선 지연이 이제는 예전의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을 판단하러 온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은행장도 이미 도착해 소파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은 열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확인 서류와 연장 동의서가 정리돼 있었죠.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현관 앞에서 신발도 벗기 전에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정숙이 움찔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단단했던 적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이 여기 온 건 서류 때문만 아닙니다. 어제 일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수야, 지금 이런 식으로. 태수는 중간에 끊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갑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선도 은행장도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죠. 지연은 아무 말 없이 현관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오히려 더 강한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손을 꽉 쥔 채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랫입술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죠. 자존심과 현실 두 가지가 안에서 세게 부딪히는 얼굴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정숙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부터 예전과 달랐습니다. 늘 낮춰 부르던 이름인데 이번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죠. 어제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다. 지연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반응 없는 얼굴 앞에서 더 힘들어진 듯 숨을 한 번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도 그렇게 사람 몰아붙이듯 말하면 안 됐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끝으로 갈수록 정숙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미선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태수 역시 굳은 표정 속에서 잠깐 놀람을 감추지 못했죠. 정숙은 끝내 눈을 완전히 들지 못한 채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짧은 사과가 거실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다 끝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대신 천천히 거실 안으로 걸어들어와 탁자 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은행장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연 씨, 내용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받기 전에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명 듣기 전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엔 모두가 지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 집을 살리려고 서명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은 제가 사람으로 무시당한 자리에서 다시 같은 방식으로 쓰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말에 거실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고 태수는 지연의 옆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며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죠. 이 연장 동의서 제가 서명하면 이번 투자 유지 기간은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은행장이 즉시 답했습니다. 1차 연장 6개월입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지연의 손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조건이죠? 은행장은 잠시 태수와 정숙을 번갈아 본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질 승인권자인 지연 씨가 회사 운영 감시권까지 함께 가져가는 조건입니다. 그 순간 정숙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그 조건이야말로 오늘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은행장의 말이 끝나자 거실안 공기가 다시 한번 가라앉았습니다. 실질 승인권자라는 말만으로도 벅찼는데 이번에는 운영 감시권까지 함께 가져간다니 정숙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죠. 감시권이요? 정숙이 먼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놀람과 경계가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은행장은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번 연장은 기존처럼 조용히 유지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투자 유지 기간은 6개월, 그 대신 지연 씨가 자금 집행과 주요 계약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 더는 뒤에서만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숙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회사 위에 올라앉는다는 소리잖아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도 즉시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끝까지 훑어본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아닙니다, 어머님. 회사 위에 올라앉는 게 아니라 제가 책임질 일의 범위를 제가 직접 확인하겠다는 뜻이죠. 그동안은 뒤에서 막아도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정숙에게는 더 아프게 꽂혔습니다. 며느리를 집안 사람으로만 써왔지 정작 한 사람의 판단과 권한을 가진 존재로 본 적은 없었다는 뜻이니까요. 태수는 한동안 말없이 서류를 보다가 지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조건 나는 받아들일게. 정숙이 놀라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태수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태수는 어머니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은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온 건 지연이 욕심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쪽이 지연에게 너무 많은 걸 당연한 것처럼 떠넘겨 온 거예요. 이번만큼은 내가 분명히 정리해야겠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정숙 눈치를 먼저 봤을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수의 얼굴에는 망설임보다 결심이 더 진하게 남아 있었죠. 지연은 그런 태수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어제 현관 앞에서 끝내 침묵하던 남편과 지금 자기 앞에 선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듯이요. 은행장은 다시 설명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향후 자금 운용 보고는 강 대표님 단독이 아니라 지연 씨와 공동 열람으로 바뀝니다. 오늘 서명이 이뤄지면 회수 절차는 중단되지만 이후에는 모든 집행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미선이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단순히 돈을 살리는 조건이 아니라 이 집안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조항이었으니까요. 정숙은 소파 끝을 꽉 움켜쥔 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언성을 높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한번 무너진 권위 위에서 또다시 큰 소리를 냈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본인도 느끼고 있었죠. 지연은 마지막 장까지 확인한 뒤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조건 때문에 망설이는 게 아닙니다. 돈이 무서워서도 아니고요. 다만 오늘 여기서 다시 서명하면 이 집이 정말 달라질 수 있는지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천천히 지연에게 향했습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으로 상처받았습니다. 빈손으로 들어왔으면 빈손으로 나가라는 말, 그 말이 저한테는 돈보다 더 깊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이 그대로인 집이라면 전 서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끼어들 수 없는 침묵이었죠. 한참 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확실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는 내가 늘 참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 아니, 괜찮은 줄 알고 싶었던 거겠지. 내 말이 얼마나 모질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정숙은 끝내 눈가를 한번 눌렀습니다. 체면 때문에 울진 않았지만 그 손끝에 묻은 떨림만으로도 그 말이 쉬운 고백은 아니었다는 걸
모두가 알 수 있었죠. 내가 원한다면 오늘 이후로 회사 일에도 집안일에도 내 뜻부터 묻겠다. 며느리니까 참아라. 그런 말 다시는 안 하마. 지연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 한쪽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태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그는 지연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나도 약속할게. 이제는 내가 뒤에서 막아주는 삶에 숨어 있지 않겠다. 회사도 내가 다시 정리하고 어머니와의 경계도 내가 세울게. 내가 남든 떠나든 그건 내가 정할 일이고 적어도 다시는 침묵으로 너를 밀어내는 일은 없을 거야. 그 말은 사과이면서 동시에 선언이었습니다. 지연은 오래도록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서류 마지막 장을 다시 끌어왔죠. 저 이 집으로 다시 들어오겠다는 뜻으로 서명하는 건 아닙니다. 정숙과 태수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지연은 펜을 잡은 채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서명은 무너질 걸 알면서도 끝까지 외면하고 싶진 않아서 하는 겁니다. 강 회장님이 지키려 했던 것도 제가 처음 붙잡고 싶었던 것도 사람이 다 무너지는 꼴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서지연이라는 이름이 서류 맨 아래에 또렷하게 적혔습니다. 은행장은 곧바로 서류를 확인했고 짧지만 분명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수 절차는 즉시 보류시키겠습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시댁 식구들을 짓누르던 공포는 겨우 한숨 돌릴 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장 큰 변화는 돈이 아니라 사람들 얼굴에서 드러났죠. 정숙은 더 이상 며느리를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선은 처음으로 지연을 안쓰러운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품위를 지킨 강한 사람으로 보게 됐고 태수는 겨우 늦은 자리에서 자기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은행장이 돌아간 뒤 지연도 곧장 가방을 챙겼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어디로 가니? 예전 같으면 당연하다는 듯 행선지를 물었겠지만 이번에는 허락을 구하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지연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당분간은 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정할게요. 태수는 그 말에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 가까이까지 따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릴게. 지연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웃지는 않았지만 아주 희미하게 굳은 표정이 풀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기다리는 것만 하지 마세요. 짧은 그 말만 남기고 지연은 문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힌 뒤 거실에는 긴 여운이 남았습니다. 빈손으로 나가라던 그 집에서 끝내 가장 많은 것을 쥐고 있던 사람은 가장 조용했던 며느리였죠. 그리고 그날 이후 강태수는 처음으로 회사 보고서보다 먼저 사람의 표정을 살피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역시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한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걸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고요. 모든 게 한순간에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남아있었고 관계도 쉽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죠. 하지만 적어도 그날 그 집은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집을 떠받친 건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을 지키려 했던 조용한 한 사람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끝까지 함부로 보면 결국 가장 늦게 후회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준 사연이었습니다. 조용하다고 약한 것이 아니고 참는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죠.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큰 소리치던 이들이 아니라 상처를 품고도 품위를 잃지 않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 늦은 뒤에야 곁에 있던 사람의 무게를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것보다 더 큰 응원은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